한 주 동안의 다양한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이번 주는 제일 먼저 코란 기자님. 저는 한 언론 매체를 다운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본 독도죠. 독도. 일단 일본 독도 나오니까 별로 느낌이 안 일단 나요. 다운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번 주 다운 뭘까요? 제가 선정한 다운은 바로 산케이입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 신문이죠. 최근 산케이가 우리나라가 독도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칼럼을 게재를 했냐면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고 침략국인 한국은 전혀 권리가 없다. 남의 땅에서 군사훈련을 한 한국에게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관련해서 망언을 한 건 하루 이틀은 아닌데 네. 하필 왜 지금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굉장히 한일 관계 예민한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케이 신문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후지TV, 온라인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자극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必要なら経済制裁をすればいいし、ビザの特例もやめればいい。韓国がちゃんとした民主国家になるまでは、あの国をまともに相手にしてはいけません。ちゃんとした国になること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ね。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5개 전국 일간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일본 우익의 입장,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대표하는 매체입니다. 일본 우익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국제관계를 적자 생존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케이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한국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산케이 도발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역사 문제일 텐데요.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8.15를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일본이 통치를 포기한 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2001년에 한 교과서예요. 이 역사 교과서에서 보면은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교과서에 대한 반대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교과서를 펴낸 출판사가 바로 어디냐? 바로 산케이 신문이 포함된 후지 산케이 그룹이 바로 이 출판사의 대주주입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산케이가 일본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판매 부수만 보더라도 5개 일간지 중에서 제일 아래입니다. 전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극우 보수 신문 산케이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티안 씨. 네, 저는요 사라질 위기에 빠진 소통 방법을 제가 다운으로 준비했습니다. 새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서신. 비둘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 주 다운 뭘까요? 제가 선택한 다운은요 휘파람 언어입니다. 휘파람 언어는요 터키 쿠스코이라는 마을에서 500년 동안 사용했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 말 대신 휘파람 소리로 이게 소통을 하는 건데요. 휘파람 음마다 뜻이 다 달라서 신기하게도 소통이 다 됩니다. 다 달라요. 우와. 저 같은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는 아예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되니까. 노래도 못할 정도 노래도 못 부르는데. 그렇죠. 안타까운 게 이 휘파람 언어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빠진 상태예요. 이유는 바로 휴대전화 때문이에요. 네. 쿠스코이 마을에서는 워낙 그 산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소통하기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휘파람 언어를 통해서 멀리 있더라도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이 휴대전화 때문에 휘파람을 사용할 그런 비료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기술 발전으로 삶이 편해진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화유산이 사라진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휘파람 언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구한 적도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이 쿠스코이 마을을 쳐들어왔는데 휘파람 언어로 서로 그 위험을 알려주면서 대피할 수 있었대요. 그 언어는 외부인은 못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못 알아들었죠. 휘파람 언어는 최대 8km 떨어져 있어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언어를 유지하려고. 매년 휘파람 언어 축제를 열고 휘파람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앱까지 개발했어요. 누르면 그 휘파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 휘파람 언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휘파람 언어 이번 주 두 번째 다운으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조동준 교수님. 저는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요즘 특별한 곳으로 지정이 돼가지고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르겠네요. 오랑우탄이 어디 유명한 데가 있죠? 인도네시아 맨 마지막.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업입니다. 뭘까요? 제가 선정한 업은 동칼리만탄입니다. 동칼리만탄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남부 지역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수도 이전의 문제는 1950년대서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자카르타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인구 과밀입니다. 자카르타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서울과 비슷한 정도인데요. 교통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자카르타 시내 안에서 평균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10km밖에 안 됩니다. 걷는 게 빠르겠네요, 또. 작년에 세계에서 교통이 복잡한 도시 7위에 꼽혔는데요. 8조 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그다음에 고층 규모를 세우다 보니까 매년 7.5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어요. 자카르타 시내 전체 면적을 따져본다면 40%가 해수면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진도 이곳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다 홍수까지 발생하니까 피해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를 왜 옮겼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수도는 좀 안전한 편인가요? 예, 그렇죠. 이 동칼리만탄은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보면 홍수, 쓰나미,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적은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이 인도네시아의 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는 지점이 편하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그 조코위 대통령이 2024년서부터 수도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로 유지시키고요. 새로운 수도인 칼리만탄은 행정기능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이제 입장을 밝힌 거죠. 약간의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보르네오가 세 나라가 지금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르네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르네오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곳에서 행정 수도를 건설하게 되면 자체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위기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칼리만탄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